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뒷방 상영관의 줄라이 넬리 아토믹입니다. 오늘 뒷방 상영관 227번째 영화는 빅토르 에리세 감독의 남쪽입니다. 먼저 영화의 간단한 소개부터 해볼까 해요. 줄거리 먼저 부탁해요. 네, 이 영화는 1957년 스페인이 배경인 영화이고요. 아빠가 집을 완전히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소녀의 모습으로 영화가 시작이 되고 그 소녀, 그 여성의 나레이션을 따라서 이 에스트렐라라는 소녀가 아빠의 신비한 능력을 동경하고 아빠의 과거를 궁금해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남쪽이라는 제목은 아빠가 떠나온 과거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에 앞서서 잠시 홍보 타임을 가지려고 해요. 저희 뒷방 상영관에 인스타가 있습니다. 다음 달 상영작 소개와 좋아하는 장면 등을 올리고 있으니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영화 추천이나 방송 후기 등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인스타와 팟빵 댓글, 이메일, 익명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에스크드 등으로 저희에게 전해주세요. 에스크드와 이메일 주소는 인스타 프로필 또는 팟빵 소개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인스타그램 DM으로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저희가 저번에 저와 두부가 이제 동동의 여름방학이라는 영화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방송 들으시고도 너무 대만 영화 자체도 좋아하고 이 영화도 좋아하신다면서 메시지를 보내주셨었는데 바로로님께서 보내주셨었는데 그때도 이제 대만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제가 다녀오시면 꼭 후기 전해달라고 했는데 정말로 후기를 전해주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정성스러운 글을 이제 볼 수 있는 곳을 알려줘서 저희가 다 같이 봤는데 정말 많은 곳을 다니셨더라고요. 하루에 2만 보씩 걸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뭐 에드워드 양 감독, 허우샤오신 감독 등 그 대만 감독들의 영화의 장면들을 촬영지를 따라다니시면서 정말 구도도 비슷하게 사진을 남겨서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후기 글에도 그 장면 캡처 장면과 함께 직접 찍은 사진들이랑 그게 어떤 장면에 나왔는지 간략한 줄거리까지 다 써놓으셔서 와 정말 이거는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다 같이 감탄하면서 읽었고 그리고 또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또 얘기할 곳이 있어서 정말 좋다면서 저희가 더 감동을 대려 감동을 더 받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꼭 갈 거예요. 저도 대만 너무 가보고 싶어요. 특히 그 영화 속에서 봤던 장면들, 그 촬영지들을 가보고 싶어요. 이 바로로님 글을 참고해서 저희가 가면 될 것 같아요. 넬리가 대만 영화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맞아요. 허우샤오시엔이랑 에드워드양 그쵸.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다들 친구들이 너 왜 아직 대만 안 가봤냐고 저도 제가 왜 안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꼭 내년 안에는 꼭 갈 겁니다. 올해 내년 안에는.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나요? 뭔가 그 장면 중에서? 그런 장면 거는... 중에서? 장면 중에서라기보다는 저는 그 대만 영상자료원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건물이 2개래요. 뭐 1관, 2관 뭐 이런 건데 거기 이름이 하나 그리고 둘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거기 약간 카페 같은 곳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꼭 앉아서 좀 커피를 마셔보고 싶은. 하나 그리고 둘이라니.
센스가 진짜. 장면 센스가 진짜. 그 보내주신 글에도 거기 갔다 오신 타이베이 영화 뭐 어쩌고였나 그런 곳이라고 다녀오셨다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 봤는데 진짜 모든 눈만 돌리면 여기 에드워드 양까지 여기 허우샤오시에 여기 이안 감독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갈 수 있는 곳인지 모르겠는데 그 타이피의 꽃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허우샤오시엔이 약간 사무실처럼 썼던 공간 같은 게 있어요. 그 타이페이 어떤 약간 외곽에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막 포스터 막 엄청 붙어 있고 거기 되게 뭔가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없겠죠? 거기는? 지금도 쓰시나? 그런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보고 싶다. 꼭 넬리도 꼭 넬리 포함해서 저도 꼭 가고 싶은 사람들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오늘 사실 이 영화 녹음하기 직전에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이 영화를 급하게 보고 왔는데 대만의 영자원도 가보고 싶어졌네요. 그리고 요새 영자원도 되게 약간 서포터즈 이런 분들은 같이 하면서 약간 전시처럼 기획 맞아요. 전시처럼 이렇게 뭐 포스터별로 막 이런 것도 해놓고 저번에 몇 주 전에 갔을 때는 약간 박찬욱 감독님 특별 이런 섹션으로 해놔가지고 막 그 캐릭터들 레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거 주머니에 넣어도 되나? 막 약간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이거 뭐 어디서 이런 게 났지? 막 이러면서 구경했어요. 헤어질 결심도 있었어요? 그 헤어질 결심 레고는 장혜준이 있었나? 레고는 모르겠고 또 그 스티커 붙이는 설문조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슬픔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막 이런 거 파도처럼 느끼냐, 물에 잉크가 번지듯 느껴, 막 이런 거가 엄청 몇 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저도 스티커 하나씩 하고 왔습니다. 너무 귀엽다. 오늘 제가 갔을 때는 다른 거는 그냥 뭐 약간 지친 대학생들을 위한 영화 소개 이렇게 해서 과별로 뭐 사회학과면 어떤 영화 추천하고 약간 이런 거 정도 있었고 제가 탐났던 건 탑건 섹션이었어요. 거기 뭐 있었어요? 탑건 컨셉으로 이렇게 해서 그 군번줄? 군번줄도 막 이렇게 있고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굿즈가. 플레인 아카이브에서 하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맞아요. 전시가 약간 되어 있고 맞아. 영자원 가면 탐나는 게 많아요. DVD도 많이 탐나고. 군번줄이 탐나는 건 처음이었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영화 얘기로 들어가서 트리비아부터 해볼까요? 이 남쪽의 영화는 빅토르 에리세 감독님이 만드신 건데 이분께 사실 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크라이테리온이라는 그 OTT로 봤는데 여기는 이제 영자막으로 봐야 해서 약간 진입장벽이 있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 보려면 줄라이처럼 영자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도서관 같은 데도 있거든요. 찾아보면은. 그래서 그런 쪽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감독님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소개드릴 게 별로 많진 않은데 맞아요. 1940년생 네. A씨라고 하고 되게 과작을 하신 감독님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감독을 하시기 전부터 영화 비평 쪽 일을 하셨다고 하고 1973년에 벌집의 정령이라는 영화 찍으셨고 그리고 이제 10년 후에 83년에 남쪽이 이번에 얘기할 이 영화 찍으셨고 또 거의 10년 후에 92년도에 햇빛 속의 모과나무 이거는 어떤 모과나무를 계속 그리는 화가에 관한 다큐멘터리래요. 이렇게 장편 영화는 3편 정도밖에 없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되게 옛날 영화들이라서 감독님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최근에 30년 만에 클로즈 유어 아이즈라는 영화를 찍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칸에서 프리미어 상영을 했다고 합니다. 30년 만에 어떤 영화를 가지고 돌아오셨을까 되게 궁금한데
저도 그 크라이테리온 채널에서 봤는데 벌집의 정령이랑 남쪽을 봤거든요. 근데 딱 두 영화를 봤을 뿐인데도 이 감독이 뭘 좋아하는지 너무 분명하게 알겠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딱 호감이 갔고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도 되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벌집의 정령의 주인공이었던 그 아나라는 조그만 여자아이가 나오는데요. 그 배우가 요 신작에 나온다고 해요. 많이 음. 아니 거의 늙었겠는데. 그쵸, 그때 이후로 뭐 50년 정도 흐른 거니까 네. 거의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아니실까 싶네요. 그랬던 그 애기가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에 뭐 개봉이 될지 어떻게 될지야 모르겠는데 되게 궁금해졌어요. 저도 이번에 이 감독님 영화를 처음 보게 됐는데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런 화면의 질감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신작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 저는 보면서 그 아빠르 키아로스타미 생각이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그분보다는 영화가 조금 덜 지루하다 하는 느낌이 더 재밌다가 있는데 아니라 덜 지루하다고요. 컷 전환이 좀 더 빠르고 그런 느낌인데 뭔가 전원적인 그런 풍경이랑 뭔가 미장센은 되게 미장센이 여유롭다고 해야 되나? 막 빽빽하게 이것저것 채워넣은 그쵸. 느낌보다는 되게 미니멀하게 가는데 근데 그 연출 하나하나가 뭔가 생각할 거리는 되게 많은 그런 느낌에서 아빠르 키아로스타미 생각이 났는데 신기하게도 그 감독 두 분이 아는 사이였더라고요. 그 동년배세요. 맞아, 동년배셔. 그래서 서신교환 1, 빅토르 에릿의 아빠르 키아로스타미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챙겨보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두 분 다 좀 검열이 있고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않고 또 스페인은 잘 모르겠는데 그 이란은 확실히 그 영화를 찍는 자본이나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를 찍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좀 황량한 상황에서 영화를 찍었던 것에 많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분들이셔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영화라고 하는데 되게 궁금해요. 저는 두 분 다 좋아해서 그리고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아빠스 키아로스타미 감독님이 길을 찍는 걸로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고불고불한 길 같은 거. 근데 이 에리세 감독님도 되게 이렇게 쭉 늘어진 길 같은 거 맞아요. 장면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겹쳐지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럼 트리비아 더 있을까요? 영화 얘기하면서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 저희 장면별로 영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초반에 이게 나레이션으로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영화가. 그래서 제일 어린 시절의 기억부터 뭔가 영화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먼저 오프닝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결말하고 똑같은 걸로 시작이 되죠. 수미상관으로. 그래서 오프닝은 조금 더 나이가 있는 10대 네, 버전 15살에. 15살로 나오고 아빠가 뭔가 사라져서 걔가 엄청 불길하게 짖고 엄마가 아빠를 찾고 근데 이 주인공 소녀 에스트렐라는 아빠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면서 아빠가 쓰던 그 진자? 네. 수맥추? 네. 뭐 그런 거를 이제 머리맡에서 발견을 하고 아빠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영화가 시작이 돼서 그보다 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근데 이제 아빠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 혹은 상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본인이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 그 아빠가 그 추를 가지고 이제 뭐 뭔가 신비로운 작용을 부려가지고 얘는 딸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그러면 이제 엄마랑 이름을 같이 지어요. 그래서 에스트렐라라고 이름을 짓는 장면인데 이게 이제 이걸 본 기억은 당연히 없을 거 아니에요. 뱃속에 있었을 때니까. 근데 이제 아빠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기억나는 장면이고 자기가 생각해낸 장면이다 이러면서 시작을 하게 되죠. 저도 이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만들어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완전 신생아 시절의 에피소드를 반복적으로 들어가지고 그게 공항에서 저를 잃어버렸던 에피소드거든요. 진짜요? 신생을 어떻게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제가 너무 작으니까 바구니 같은 데에 저를 넣었었대요. 근데 짐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민이었어서 그 바구니를 깜빡한 거예요. 진짜? 네, 공항에서. 그리고 비행기를 탈 뻔했대요. 근데 그때 어떤 흑인 아주머니가 와서 너네 애기 두고 갔다. 하면서 저를 찾아주셨대요. 진짜 근데, 정신 없으셨나 네. 보다. 그 얘기를 저는 하도 들어가지고 전 진짜 바구니에 들어갈 정도의 갓 태어난 신생아였으니까 기억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흑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있는 장면. 어머, 바구니 뷰. 네. 오. 그게 뭔가 되게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처럼. 그 장면. 네, 그게 약간 기억이 왜곡이 돼서 있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다. 저도 이번에 이 남쪽 영화를 보면서 그게 되게 공감이 가고 재밌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이런 게 하나씩 있는 것 같은 게 줄라이도 뭔가 너가 거의 뭐 죽을 뻔했다라던가 뭔가 이 가족이 없을 뻔했다라던가 이런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자기가 어렸을 때 죽을 뻔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구장창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옛날 사람들이라서 그런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뭐 생명의 소중함을 이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려고 했던 건가 싶기도 하고 너무 과잉 해석인가? 뭔가 가족의 설화 같은 거 아닐까요? 그런 맞아. 느낌. 하지만 잘 찾아서 이렇게 잘 맞아. 컸다 너가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는 좀 재미난 에피소드였다면 약간 에스트렐라의 기억 속에서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고 이 가족의 모습이 특히 아빠의 모습이 되게 어릴 때는 되게 신비로운 사람으로 되게 동경하면서 쳐다보지만 점점 뭔가 아빠는 자기 속으로만 뭔가 골마가는 혼자서만 계속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아빠가 이제 얘는 딸이야 하면서 이름 지어줬을 때 이 장면에 나오는 나레이션이 이 영화에 되게 중요한 말이라 생각했어요. 내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면이지만 사실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거다라고 딱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맨 처음부터. 그리고 계속 이 영화나 다른 벌집의 정령에서도 영화는 다 가짜야.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더라고요. 이 감독님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볼 이야기도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진짜 기억이고 어디가 상상일지 또는 우리가 스스로 보면서도 상상해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영화의 재밌는 점은 뭔가 궁금한 점들이 생기지만 뭐 어디서 그 해답을 찾을 수는 없는 그런 좀 꿈 같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샬롯 웰스의 애프터 선이랑 잉마르 베리만의 환희와 알렉산더가 계속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뭔가 직접적으로 더 비슷했던 건 애프터 선인데 그 두 영화 다 구체적으로 아빠가 뭐 우울증을 앓았고 뭐 그래서 아빠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런 걸 막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의 어린 시절 기억들로 나중에 과거를 회상해 봤을 때 혹시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비슷했던 것 같고 뭔가 그 환희와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는 영화 자체가 되게 뿌연 필터를 끼운 것 같은 미장센으로 촬영이 됐는데
이번 영화 남쪽을 볼 때도 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이미지가 부드럽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남쪽에 비해서 북쪽이 되게 황량하고 그런 느낌으로 대비가 되잖아요, 영화에서. 근데 저는 막상 영화를 볼 때 여기가 엄청 황량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아름다운 느낌? 뭔가 포근한 느낌이 네. 있던 것 같아요. 되게 어린 시절에 향수를 떠올릴 때 자동적으로 필터가 씌워지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됐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나는 게 이건 벌집의 정령에 나오는 거긴 한데 거기서는 엄마가 어떤 분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제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었던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 내가 너를 떠올리는데 이것은 절대 노스텔지어가 아니고 뭐 그리고 그런데 뭔가 잃어버린 느낌이고 뭐 고통이고 뭔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전 그 부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뭔가 노스텔지어로 미화하는 게 아닌 그렇지만 그 과거와 현재 사이의 간극을 받아들이는 뭔가 그런 느낌이라서 뭔가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서로의 당연히 첫사랑일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고 생각을 했다가 그게 아닌 걸 알았을 때 약간 충격과 불안과 그러면 엄마 아빠는 서로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런 느낌이 나서 영화 보면서 공감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이제 과거에 뭔가 연인이 있었던 것 같다 하는 그런 추측으로 대표되는 게 이제 어렸을 때의 저희는 부모님이 뭔가 세상의 전부이고 그들과 내가 마치 하나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느끼다가 사실은 우리는 그냥 별개의 그냥 사람들이고 내가 모르는 세계가 훨씬 더 많고 엄마는 엄마이기도 하지만 그냥 어떤 별개의 어떤 인생과 인격체들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을 때 분리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게 뭔가 내가 모르는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의 파트너가 아닌 어떤 다른 존재, 다른 이성이 있었다. 뭔가 이런 걸로 대표되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그 에스트렐라가 그런 이제 그러니까 아빠가 나의 아빠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면들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서서히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좀 이해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설레고 뭔가 아빠가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나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약간 낭만적으로 생각을 했다가 뭔가 알고 보면은 훨씬 이게 뭔가 분리되는 그런 느낌으로 서서히 깨달아가는 내가 가다할 수 없고 나와는 다른 어떤 면을 이제 갖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아빠한테 실망해가는 과정이라 생각했어요. 뭔가 항상 어릴 때는 막 대단해 보이고 뭐를 해도 막 멋져 보이고 이러다가 점점 이제 스스로가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차면서 딱히 뭐 별거 없다. 그냥 열심히 살았고 이런 사람이고 그거를 깨달아가면서 약간은 실망하고 또 어떤 면에선 포기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았어요. 어쩌면 저 자신을 투영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뭔가 완전히 이해를 그냥 해서 뭔가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하기보다는 약간 이해하면서 실망을 동반하는 그래서 표정이 되게 어릴 때는 진짜 약간 눈이 진짜 초롱초롱하면서 막 계속 쳐다보고 웃고 아빠 오면 막 달려나가고 정말 강아지처럼 막 아빠만 졸졸 쫓아다니고 아빠만 찾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15살이 된 에스트렐라부터는 되게
뭐 아빠에 대한 거를 조금 포기한 느낌? 그게 이제 일기를 자기가 맨날 썼는데 지금 이제 성인이 돼서 그때 일기를 써보니까 뭔가 아빠에 대해서 아빠는 그냥 이런 그런 우울감이 있는 그게 일상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거기서 뭔가 더 하지 않았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아빠는 그런 사람이고 뭐 그냥 그래 이러고 넘어가면서 아빠에 대한 관심을 끄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 어렸을 때 나레이션으로는 아예 엄마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사실 엄마의 기억이 그렇게 정확하고 많진 않다 이런 대사가 나올 정도로 이 중심이 완전 아빠한테 쏠려 그쵸. 있었거든요, 관심이.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15살 이후로는 저는 처음에 그때부터 아빠랑 같이 안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너무 아빠가 안 나와서 갑자기 맞아 그때 안 네. 나오기도 하네. 아픈 엄마랑 이제 가정부랑 뭔가 자신에게 어떤- 구애를 하는 네, 한 어떤 소녀. 남자 그 세 명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오고 아빠가 갑자기 비중이 확 줄어들어서 처음에는 아빠가 진짜 그 여자를 따라 나갔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계속 같이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아이의 세계가 뭔가 성장하면서 엄청 넓어지고 아빠의 존재감은 되게 작아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뭔가 어떤 구체적인 시기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넬리가 리허설 때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장면을 통해서 아빠에 대해 뭔가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생각이 바뀐다라기보다는 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본 장면이 그 아빠가 집을 나가서 하룻밤을 뭐 새고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부모님끼리 다툰다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집안의 분위기가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이 아이도 나름대로 반항 같은 걸 하거든요. 이제 침대 밑에 숨어서 나타나지 않고 이제 사라진 척을 하는 건데, 근데 처음에는 이 아이가 관심을 끌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하고 나 좀 봐줘, 찾아줘 이런 식으로 그걸 위해서 이 행동을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느끼게 돼요. 이 집에 아빠도 있고 아빠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이 게임에 참여를 하고 있고 뭔가 이 영화 속에서는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침대 밑에 아이가 숨어 있고 아빠는 위층에 있나요? 그쵸, 네. 다락방에. 다락방 위층에서 아이 바로 위에서 이렇게 지팡이를 콩콩콩 치는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빠도 나름대로 자신의 고통을 그렇게 침묵으로 이 아이가 침묵으로 표현하듯이 아빠도 똑같이 침묵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이게 일종의 뭔가 교감이나 이해의 순간인 것 같다고 저는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막 억지를 부리다가 약간 포기를 하게 되는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예전만큼의 그런 한결같고 뭔가 한없는 사랑을 나는 여전히 원해, 요구해 이렇게 때를 쓰다가 아 이게 안 되는구나 더 이상 뭔가 아빠는 아빠만의 그 세계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어느 정도 포기하는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장면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게 아빠가 원래 본업은 아마 의사인 것 같아요. 환자를 진찰하는 장면이 나와서 근데 부업으로 약간 수맥 찾고 맞아요. 이런 몸을 파도록 장소 잡아주는 네. 그런 거. 그런 일을 하는데 꼭 그 다락방에서 지팡이로 이렇게 바닥을 두드리는 장면이 수맥을 찾는 장면이랑 저는 좀 연결되어 보여서 이 아이가 아빠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그리고 자기도 혹시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냐라고 엄마한테 물어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뭔가 연관이 되면서 이 아빠랑 딸이 서로 되게 점점 더 대화도 잘 안 하고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막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잘 안 하고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예민하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뭔가를 잘 모르면서도 아빠에게 뭔가 되게 중요한 뭔가가 있고 아빠가 뭔가 슬퍼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이 애가 되게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엄마보다 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헤아릴 수 있는, 심지어 그 애가 침대 속에 들어가 있는 거를 아빠는 찾아보지도 않고도 알아서 그 지팡이로 두들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수맥을 찾는 그런 것처럼 뭔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상대의 그런 것들을 헤아릴 줄 아는 뭔가 보이지 않는 능력은? 뭔가 이어져 있는 선? 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전 훌리아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크게 들어서 막 이 장면을 좋게 보진 않았거든요. 그 아빠에 대해서 제가 좀 질린 것 같아요. 보면서. 아니 좀 뭔가 그 나레이션도 하는 말이 아빠가 자기의 고통이 더 크다고 이거를 표현하는 맞아. 거다 이랬잖아요. 만약 그냥 자기도 고통 속에 있다, 뭐 너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한다기보단 자기가 더 크다고 뭔가 표현하고 있다고 나레이션에서 말해서 저 아빠가 왜 굳이 저 애기한테 왜 그러지? 약간 이 생각이 좀 있었고, 그리고 엄마랑 그 까실다랑 해가지고 그 가정부랑 해서 계속 찾아다니는데 엄마는 그렇게 계속 찾아다니다가 애를 겨우 발견하고 되게 막 한숨 쉬며 여기 있었니? 하루 동안 찾았는데 이런 모습이 너무 지쳤을 것 같아요. 남편이랑 에스텔라가 너무 똑같아서. 맞아. 그게 너무 지쳐 보여서 저는 훌리한테 되게 그 순간은 이입을 엄청 한 것 같아요. 그 표정이 너무 저는 와 진짜 지쳐 보인다 이렇게 느꼈어요. 찾았을 때 얼굴이. 저도 뭔가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한 게 이 아이가 아빠의 뭔가 신비로운 면, 아빠의 우울한 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궁금해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좀 좌절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애도 아빠랑 비슷한 결의 사람으로 자랐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게 참 서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그런 거리를 줄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뭐 모르겠어요. 흥미롭다고 해야 되나? 뭔가 이 감독도 저는 그런 사람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 감독이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었을까? 혹은 뭔가 이 감독이 이 아빠 같은 그런 사람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아무튼 뭔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너무 알려고 해집으려고 안달복달 하면 나만 지쳐난다는 거. 근데 또 그걸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미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를 내가 파헤쳐서 좋을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 집안에 그나마 유지되던 평화마저 깨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알고 싶은 마음의 그 심리가 저는 그 집 밖에 거리에서 서로를 지켜보는 그걸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딸이 거리에서 아빠를 보거든요. 뭐 아빠가 극장에 가고 뭐 바에서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집 밖에서의 아빠의 모습에 대한 순전한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막 추리를 하듯이
그 아빠가 쓴 이름이 저 영화 포스터에도 그대로 있고 그러면 아빠가 그렇게 막 그리고 이름을 썼던 사람이 저 여자 배우인가? 하면서 막 뭔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빠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추리 속에서 이래서 아빠가 이랬을 거고 이래서 이런 감정을 느꼈을 거고 이게 엄청 반영된 연출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그 나중에 바에서 아빠가 나왔을 때 그때 아빠가 되게 초라하고 작게 보이거든요. 막 담배에 불도 잘 안 붙여져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불 좀 붙여달라고 하고 그런 게 되게 이 아이의 시점에서 본 아빠의 모습이 엄청 담겨 있다고 느꼈고 근데 나중에 호텔에서 아빠랑 둘이 대화를 하면서 아빠가 거리에서 너가 어떤 남자애랑 같이 걷고 있는 걸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동안 이 에스트렐라만 아빠를 지켜본 줄 알았는데 아빠도 사실은 그렇게 에스트렐라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서로 말하고 티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연결되는 그런 지점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진관에 걸린 에스트렐라 사진을 아빠가 보잖아요. 그거를 이제 에스트렐라가 그 모습을 또 발견을 해서 지켜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말하기 전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아빠도 계속 나에 대한 뭔가 관심, 사랑을 그래도 확인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을까요? 전 그 장면 되게 뭐 다 묘한데 다 묘한데 그 장면에서도 뭔가 옛날에는 정말 그 옛날에 어릴 때 이제 아빠가 영화 보고 나왔을 때 지켜볼 때 그때는 정말 뭔가 호기심 있고 아빠가 뭐 하지? 뭔가 아빠는 다 신비로워 보이고 약간 막 이런 정말 기분 좋은 호기심?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면 커서는 좀 굳이 아빠랑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숨는 느낌이었어. 그 바에서 나왔을 때는. 그때는 딱 길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좀 거리는 있어 보이지만 그러고선 옆에 약간 건물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려서 뭔가 아빠를 보는 시각이 되게 달라졌지만 뭔가 아빠가 자신의 사진을 보면서 약간 씁쓸한 미소를 짓는 걸 보고 그래도 아빠는 여전히 나에 대한 애정이 있구나 이런 거를 느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에스트렐라가 사진관에서 자기 모습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루틴처럼. 맞아. 약간 사진관 앞을 지나가면 꼭 한 번씩 멈춰서서 내 얼굴을 한 번씩 보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그만큼 어렸을 때는 자의식이 되게 작고 아빠가 너무 컸다면 이제는 내 안에 내가 너무 커져버려서 내 관심사가 나인 느낌이었거든요. 그 사진관 앞에서 자기를 볼 때. 그래서 그때부터는 뭔가 느낌이 이제 에스트렐라가 아빠를 지켜보고 아빠를 생각하고 그러는 것보다 에스트렐라는 이제 자기 자신이 너무 중요해졌고 오히려 이제 아빠가 에스트렐라가 요새 뭐 어떻게 지내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 아이지만 이제 속을 알 수 없게 된 그런 시기를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에스트렐라가 아빠에 대한 마음이 되게 전체적으로 엄청 그냥 딸이 아빠를 좋아한다기보다 뭔가 연인 같은 연출이 엄청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이제 8살의 에스트렐라가 나올 때 그때 뭐 그 첫 영성체 그때도 거의 웨딩드레스처럼 그런 면사포랑 흰 드레스를 입고 그때도 이제 집에서 준비할 때도 아빠가 밖에 있으니까 막 그걸 입고 달려가잖아요. 아빠한테. 아빠는 저 멀리 있지만 그렇게 뭔가 계속 그걸 입고 아빠를 찾는 게 맞아. 되게 결혼식 같은 느낌이었고 심지어 그 영성체 장면에서도 이제 엄마랑 할머니랑 이제 할머니랑 같이 오신 분 이렇게만 온 줄 알았는데 아빠가 왔다 해서 그걸 입고 막 달려가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그 중앙 복도가 아니라 그 의자들 사이에 중앙을 달려가는 게 되게 버진로드처럼 그 끝에 신랑이 서 있고
되게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심지어 그리고 바로 뒤엔 춤추잖아요, 같이. 아빠의 같이 오신 분이 아빠의 보모셨던 분인데 그쵸. 그분이 영성체를 결혼식에 맞아요. 비유하는 말을 직접 하기도 맞아요. 해서 더 좀,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같이 뭐 식사 같은 걸 하면서 춤을 아빠랑 추는 장면이 길게 나오고 나중에 이제 호텔 장면에서 옆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같은 파소도블레가 나온다. 너 그때 기억하니? 이렇게 완전히 결혼식이랑 겹쳐버리면서 그 장면을 그래서 되게 그때가 뭔가 그 에스트렐라의 마음이 또 연출이 묘하다고 느꼈어요. 심지어 그러고 딱 돌아와서 이제 아빠한테 아빠 뭐 피곤해도 가지는 말고 저 밖에만 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하고 기분 좋게 돌아와서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했던 대사가 아빠가 날 위해서 와줬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표정이 저는 순간 좀 약간 오싹하다고 느낄 정도로 갑자기 얘가 뭐 왜 이러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연출이 왜 이렇게 됐지 갑자기? 그 전까지는 그냥 되게 동경하는 모습만 보이다가 점점 뭔가 연인 같아지는 면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빠에 대한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대사였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저도 거기서 좀 엘렉트라 콤플렉스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어렸을 때 아빠를 엄청 좋아하고 아빠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나도 그 말 했는데. 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빠가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그런 말 했다고. 근데 저는 제가 기억을 지워버렸는지는 몰라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 시기가 다들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영화 보면서 공감을 많이 했던 게 저도 진짜 저한테 항상 중요한 사람은 아빠였어요. 이 영화에서처럼 엄마에 대한 기억은 굉장히 희미하고 아빠를 엄청 좋아하고 아빠가 저한테 굉장히 트라우마가 될 만한 행동도 많이 했었는데 되게 공포스러운 만큼 되게 많이 사랑하고 그게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왜 그렇지 도대체? 이게 진짜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전 뭔지 잘 모르는데 진짜 그런 게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궁금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저는 뭐 엄마랑 있는 시간 자체도 엄마랑 있는 게 더 길었고 엄마랑 더 가깝긴 한데 뭔가 타고난 천성이랄까요? 그런 건 아빠랑 되게 비슷해요. 성격이나 막 관심 같은 거라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가 엄마는 이제 전공이 문학이라기보다 어문 계열이시고 아빠는 공대를 나오셨는데 둘의 약간 성격으로 보면 이과 문과를 나누는 게 좀 되게 뭐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약간 엄마는 되게 이과 같고 아빠는 되게 문과 같아요. 아빠는 엄청 감성적이고 전공이랑 완전 반대로 둘이 완전 반대예요 성격이. 근데 저는 약간 아빠가 항상 어릴 때도 막 노래 막 틀어놓고 CD 막 이만큼 사서 막 보여주고 그럼 전 같이 막 그거 듣고 보고 막 뭐 둘 다 뭐 만드는 거 좋아해가지고 뭐 같이 뭐 만들고 뭐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저는 오히려 비슷해서 약간 싫어하는 게 좀 있어요. 뭔가 아빠의 싫은 면이 싫다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있어서 정말 짜증난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결국 아빠처럼 된 거 아니에요? 결국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빠가 됐어요. 공대를 갔는데 근데 또 그쵸. 되게 그니까 또 그렇게 됐네. 감성적인 그런 면 되게 많고 뭐 만들고 꾸미는 거 엄청 그쵸. 좋아하고 그래서 참 묘하구나. 뭐 어디까지가 영향일지야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뭔가 에스트렐라만큼의 막 아빠를 엄청 동경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둘이 비슷해서 뭐를 같이 하는 건 재밌었지만 오히려 엄마랑 같이 있고 엄마가 책을 엄청 많이 읽으셨거든요. 막 아무튼 그러면 꼭 엄마 옆에 가서 책 읽고 막 엄마랑 뭐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아빠처럼 된 거죠. 저도 아빠처럼 됐거든요.
어렸을 때 저는 근데 육아를 아빠가 많이 아. 하시긴 했어요. 아빠가 영화 쪽, 영상 쪽에 계속 계셨어서 아무래도 프리랜서 개념이다 보니까 육아를 주로 아빠가 담당을 하셨었고 그 육아를 하면서 영화랑 뭐 비디오 이런 걸 엄청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보고 자라서 지금도 영화를 좋아하고 세상에. 우리 아빠도 영화 되게 좋아해가지고 비디오 가게 했었어요. 아, 어렸을 진짜? 때. 처음 들어. 몰랐네. 그게 갑자기 싹 떠오르면서 저는 엄마랑 아빠 둘 다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크면서는. 근데 지금 싹 떠올랐어. 그 과거가. 세상에. 어떡하냐 정말. 웃겨. 콩 심은 데 콩 그니까. 난 가족 아이들이네요. 환경을 무시할 수 없어. 그렇네. 그러니까 저 보면서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딸들이 처음 사랑을 하고 상처받는 남성이 아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세상에. 근데 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자존심 상해. 근데. 그리고 또 좋았던 장면 있을까요? 아, 저 궁금했던 장면 있어요. 그 영상채 날이었던 것 같은데 아빠가 갑자기 사냥하잖아요. 아, 그거는 어떤 의미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할머니가 너네 아빠는 저렇게 맨날 자기한테 주목을 끌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자기는 그러니까 아빠가 이게 남쪽을 떠나오게 된 게 할아버지와의 불화인데 그게 이제 그 할아버지는 프랑코 그 정권을 좀 옹호하는 사람이고 아빠는 뭐라 해야 되죠? 공화당? 그냥 그 반대편 네. 정도로 해도 그 반대편의 이념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이념 갈등으로 떠나온 건데 이제 스페인 내전을 거치면서 일단 주목을 끌어야 되고 또 나중에 그 호텔에서 같이 점심 먹을 때 그 남자애 얘기하면서 계속 글에다 그 벽에다가 사랑한다고 쓰는 남자의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말할 수 있고 주목 끊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니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 아빠는 좀 더 정치적인 뭔가 그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정치적인 대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 로라라는 남쪽에 있을 거라 생각하는 그 여자로 표현됐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빠는 좀 더 뭔가 자기가 하지 못한 그런 정치적인 뭐가 남고 그거를 해소하지 못한 채 결혼을 해서 뭔가 그 풀리지 않은 그게 훨씬 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결국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것까지도 뭔가 자기가 뜻을 못 이뤘고 그걸 되게 좀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고 뭔가 자기가 이제 포기해버린 게 아닐까. 그거 듣고 나니까 그 에스트렐라가 침대 밑에서 침묵으로 반항했던 것처럼 그 아빠의 방식도 침묵으로 반항하는 거잖아요. 그때 총 쏘는 것도 그런 맥락의 행동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진짜 너무 관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자기 딸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날이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아빠 입장에서는 그냥 내 딸이 이 나이가 됐고 첫 영성체를 치르는 것이 그냥 기쁘고 딸이 예쁘게 잘 자란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날에까지도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돼? 저는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참 심각하다. 나 그 정치 얘기 왜 했는지 생각났어요. 그 영성체, 그러니까 아빠는 그런 교회를 안 간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구나. 이제 그 당시에 그런 프랑코 정권 그런 독재를 했던 곳이랑 이제 스페인의 가톨릭이랑 되게 좀 결합이 많이 돼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반항심이 있어서 교회를 안 다녔다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좀 되네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아빠는 교회 안 와? 계속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도 교회 가기 싫어 빵이야 하고 있던 거죠. 반항이구나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나쁜 방식의 반항이다. 그렇죠. 애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좀 뭐 설명을 해준다던가 뭐 맞아. 이렇게 적당히 했으면 됐을 텐데 다른 방식이 더 좋았을 텐데 참. 그리고 총소리 듣고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갑자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뭔가 그 조성한다는 게 저도 되게 좀 무섭다 생각했어요. 약간 스펜서 생각도 났어요. 저도 그 네. 달려가는 거 특히 맞아요. 흰 원피스 입고 거기서도 그 사냥하는 것도 나오고 맞아. 그래서 맞아. 우리 셋이 스펜서였던 거. 그러네. 맞다. 맞아. 저 어제 딱 생각이 나서. 이 영화가 그래서 생각나게 하는 영화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아빠와의 관계성은 좀 헐겁긴 하지만 셀린 시아마의 톰보이 생각도 나긴 했었고, 그리고 처음에 그 아이의 얼굴, 에스트렐라의 얼굴이 처음 나왔을 때 자크 드와이용의 뽀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도 아이 얼굴이 되게 계속 나오는데 좀 닮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뽀네트라는 영화도 이제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빠와 이제 단둘이 남은 아이가 뭔가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정말 혼자 남은 걸까? 아빠는 나를 떠나가지 않을까? 뭔가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가진 채 어떤 한 시절을 보내는 어린 아이의 이야기인데 그 영화 생각도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빅토르 레이세 감독이 그 벌집의 정령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어린아이들의 뭔가 시선에서 뭔가 부모님들이 떠날 것 같은 뭔가 부모에 대한 불안? 이런 게 사회와 부모에 대한 불안 같은 게 얼핏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네미로도 되게 특히 벌집의 정령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다고 해요. 게다가 이제 그것도 스페인 내전을 다룬 영화니까. 그리고 저는 어제 그 김소영 감독님의 나무 없는 산이란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그 한국 영화인데 그 두 자매가 있는데 엄마가 고모 집에 맡겨놓고 조금만 기다려 이러고 연락이 안 되는 뭐 이런 영화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모 집에서도 좀 고모도 애들을 잘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막 엄마는 언제 올까 이런 영화인데 그거 보면서도 계속 이 남쪽 생각도 나는 거예요. 남쪽이랑 벌집의 정령이랑 이런 영화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뭔가 아이가 느낄 그런 불안감, 뭔가 보호자가 없다는 불안감, 뭔가 떠날 수 있다 또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느껴져서 좀 마음이 계속 안 좋았어요. 아니 진짜 신기한 게 뽀네트도 그래서 아빠가 출장을 가기 전에 고모 집에 애를 막 맡겨요. 고모들은 무슨 죄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지금 또 마이크 밀스의 커먼도 생각이 나네요. 그것도 삼촌이 네. 데리고 맡아주죠. 있는 네. 그것도 이제 엄마 아빠 중에 한쪽에게 문제가 생겨서 이제 한쪽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자기의 친지에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애를 잠깐 봐달라고. 아니 한숨 쉬는 줄 알았어. 아니 스트림을 들이쉬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토믹 씨는 이제 정치적인 맥락을 좀 설명해 주시니까 좀 더 이해가 되긴 했는데 약간 그 부모의 좌절감? 그리고 아이와는 상관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나 우울감이나 뭔가 자신의 삶을 비극으로 이해하는 뭔가 그런 성향이 뭔가 실제로 비극적인 면이 있기도 하고 뭔가 그런 캐릭터와 아이와의 관계라는 점에서 그 디아워스가 생각이 났거든요. 디아워스의 그 두 번째 이야기 로라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엄마로서의 역할보다 뭔가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 떠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영화 보면서 물론 로라에게도 공감이 가지만 그 아이는 그 엄마를 지켜보고 그걸 다 느끼면서 무엇을 느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남쪽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입장에서 이제 부모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좀 찍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이 정도로 연상되는 영화가 많은 작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작품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네. 영향을 많이 받은 건가? 이 영화가 되게 저희는 몰랐지만 고전이었다고 고전으로 평가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요즘에 모든 영화를 볼 때 그냥 모든 장면에서 비슷한 장면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싶고 맞아. 빅토르 에리제 감독이 스페인의 대표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화를 되게 적게 찍었는데도 되게 걸작으로 많이 평가를 맞아요. 받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과작이라서 더 뭔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왜 더 안 찍어줘? 왜 뭔가 이렇게 더 만들어줘? 근데 실제로 더 찍으면 또 실망스러울지도 모르죠. 맞아.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소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래는 이것보다 더 많은 그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제작비나 뭐 프로듀서와의 마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상태도 이 시작과 뭔가 시작할 때 뭔가 끝나는 느낌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버지의 죽음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약간 아프게 돼서 요양차 남쪽으로 실제로 떠나게 되는 것으로 이제 짐을 꾸리면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아이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서 그 느낌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또 원래 감독이 더 찍어서 넣으려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되게 스페인 사회적인 면이 더 뭔가 이야기가 부피가 커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더 좀 많이 흥미로웠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제 나중에 사실은 남쪽으로 향하는 이야기를 원래 찍을 계획이었다. 이거를 알게 되고선 굳이 지금 이 자체로도 너무 좋았는데 이 끝이 전 되게 좋았거든요. 딱 마침내 나는 이제 남쪽으로 향할 것이다 하면서 그 카메라를 딱 바라보는 얼굴로 끝나는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느껴져서. 뭔가 내가 상상만 했던 곳인데 이제 그 상상의 상태를 끝내고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분명히 상상했던 것과 다를 거고 또 새로운 시작이고 뭔가 아빠의 영향력은 이제 끝났고 이 아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근데 또 그 이제 감독님이 인터뷰 영상으로 있는 인터뷰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거였는지 막 심취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근데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그 인터뷰를.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에스트렐라가 남쪽으로 향해서 거기서 어떤 남자아이를 만나는데 사실은 이 아이가 이제 이복 형제인 거죠. 아마 이제 로라와 아이가 생겨서 이제 로라는 아이를 낳았지만 이제 아빠는 이미 떠난 상태였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남자아이는 자기 아빠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아마 서로 이복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명확하게 뭐 나와 있는 데가 없긴 한데 어떤 데서는 이제 그 각본 자체에도 둘이 이복 형제라는 거를 명시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감독님은 이복 형제 캐릭터가 있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아이야 만나서 뭐 이제 혈연 이상 그냥 깊은 유대를
갖게 되고 지내다가 이제 떠날 때 그 수맥주를 이 아이한테 준대요. 이 남자 아이한테. 뭔가 그리고 그 남쪽으로 향하는 것 자체도 아빠가 그 수맥주를 그 에스텔라 침대 밑에 놓고 갔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빠가 이루지 못한 남쪽으로 향하지 못한 그 일을 에스트렐라한테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게 어떤 요청의 일종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스트렐라가 그거를 갖고 가서 뭔가 거기에 어떻게 보면 남쪽에 두고 오는 거죠. 그거를 아빠 대신 약간 그런 식으로 넘겨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엄마가 더 불쌍해지고 엄마는 그러니까 안중에도 훌리요. 없었던 것 맞아. 같잖아요. 근데 또 어쩔 수 없어. 그 결이 사람 맞아. 결이 그렇게 따라가는 걸.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남자 형제보다 더 중요한 캐릭터가 있는데 이 남자아이를 키워준 사람이 그 외삼촌 이제 그 남쪽에 있을 거라 생각한 여자인 로라의 오빠인 외삼촌 그 남자아이의 외삼촌인 페르난도라는 캐릭터가 있었대요. 근데 이 캐릭터가 감독님한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였는데 그 이유가 이 삼촌의 과거 이야기가 이제 그 스페인 내전 때 최전선에 어쩌다 보니 끌려가게 돼서 뭔가 자기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반대편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뭐 배신자라던가 뭐 겁쟁이 이런 식으로 낙인이 찍혀버려서 되게 힘들게 살게 됐는데 사실 그런 개인이 어떤 큰 전쟁 속에서 정말 자기 스스로 이념을 갖고 딱 한쪽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잖아요. 그렇게 큰 뜻을 갖고. 그래서 이런 전쟁 속에서 개인이 받을 고통, 뭔가 겪어야 할 그 전쟁이 끝나도 계속 겪어야 할 고통 같은 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삼촌을 구해준 게 그 아빠의 가족, 아구스틴의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됐나 봐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그 수맥추처럼 이렇게 진자 운동이라 하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대칭적인 장면들도 되게 많았고 근데 여기서도 이 외삼촌이 원래는 선생님이었대요. 이제 전쟁 전에 선생님이었고 또 조카를 키우면서 조카에게 되게 책과 문학을 많이 알려준 그런 사람이었는데 에스트렐라의 어머니도 원래 선생님이었고 또 에스트렐라한테 글 쓰는 것과 같이 책 읽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겹치는 지점이라고 느꼈어요. 약간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북쪽과 남쪽이 엄청 다르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나와 비슷한 존재가 나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라고 있었다라는 게 그 남쪽을 막연하게 엄청 궁금해하고 동경했던 에스트렐라한테 되게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만약에 담겼으면 진짜 아예 다른 영화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진짜 좀 스케일이 커진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 대칭 얘기를 하시니까 확실히 영화를 볼 때 어떤 회화를 보는 것처럼 그 대칭적인 구도가 너무 완벽하고 막 뭔가 빛을 쓰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회화적이어서 맞아. 아름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갑갑하고 답답한 느낌도 있었던 것 맞아. 같아요. 아무래도 엄청 그 명암 대비가 엄청 강하게 들어가서 어두운 부분 정말 얼굴 윤곽도 잘 안 나오는 부분도 많잖아요. 근데 진짜 보면서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는 와 어떻게 이렇게 빛이 스며드는 걸 이렇게 싹 보여주잖아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어. 그 영성체에서 아빠가 등장할 때도 완전 어둠 맞아. 속에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되게 렘브란트 그림 같기도 하고 맞아. 좀 카르바조 생각이 많이 났어요. 실제로 그 시기에 그런 회화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대요. 이게 촬영 감독이 호세 루이스 알카인이란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 스페인의 다른 또 유명한 감독이시죠.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님이랑도 최근까지도 계속 작업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제 빅토르 에리스랑은 광고 작업도
그 옛날에 굉장히 많이 하셨고 이 영화도 같이 작업을 했는데 그 빅토르 에리스 감독이 되게 그런 미학, 에스테틱 이런 게 관심이 많대요. 이 촬영 감독님 말로.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컬러 영화가 퀄리티가 좋게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고 TV는 또 다 흑백이어서 뭔가 색감을 연구하고 이러기가 되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같이 참고를 많이 한 게 16, 17세기에 약간 그런 카라바지오, 렘브란트, 베르메르 이런 회화를 엄청 많이 참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예를 들면 이제 어린 에스트렐라한테 수맥축 잡는 법 가르쳐주는 장면 있잖아요. 다락방에서 엄청 어두운 곳에서 그 창문으로 조금 들어오는 빛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것도 이제 약간 해가 질 때쯤에 그런 빛을 구현하려고 그 할로겐 등을 각이랑 세기를 다 엄청 조정을 굉장히 정교하고 어렵게 해서 찍은 거라 하더라고요. 역시. 저는 그냥 뭔가 당시에 뭔가 옛날에는 집안에 조명도 잘 없고 그래서 이제 자연광에 의지해서 살았을 거잖아요. 뭔가 그런 느낌으로 찍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쁜 건 다 계산이 정확하게 되어서 만들어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연에만 기댈 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또 얘기하고 싶으신 장면 있으실까요? 실제로 이제 원래 마지막으로 끝낼 장면은 사실 그 에스트렐라가 이제 남쪽에 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책을 읽는 걸로 끝나는 거였대요. 근데 그 책이 이제 이복 형제인 그 남자아이가 준 책이고 이 책은 또 그 외삼촌이 그 아이한테 줬던 책을 에스트렐라한테 주는 건데 그 책이 이제 그런 보물섬 지킬박사 하이드를 썼던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란 작가의 남해라는 책을 준대요. 그래서 이 책을 에스트렐라 목소리가 아니라 페르난도 목소리로 낭독하면서 끝난대요. 그 삼촌의 목소리로. 그래서 제가 대충 의역을 좀 해왔는데 이거를 읽어드리면 어떨까 해요.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는 방문객을 저항할 수 없이 신비롭고 매력적인 힘으로 압도하는 섬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남기도 한다. 그들은 그들이 자리 잡은 곳에서 나이가 들어간다. 그들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야자수는 그림자를 드리워주고 무역풍은 그들을 부채질해준다. 아마도 마지막까지 고향에 다시 가보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남쪽 바다의 섬들은 그런 곳이다. 한때는 그곳에 낙원이 있었노라. 그곳에 머문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이렇게 끝난다고 합니다. 뭔가 남쪽을 되게 이상향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더 뭔가 내전이나 정치적인 그런 거랑 더 연관이 되는 결말이네요. 근데 저희가 본 영화에서는 그 아이가 아빠가 뭔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직감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수미상관으로. 그래서 그냥 저희가 완결된 이 영화를 봤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아빠와의 관계성을 좀 더 생각하면서 영화가 끝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간결한 가족 로맨스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죠. 그러면 저 이제 그들 각자의 영화관으로 넘어갈까요? 네. 저 먼저 하면은 저는 진짜 이 영화 보면서 애프터 선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 영화랑 되게 다른 의미로 좋았던 것 같아요. 애프터 선은 터키 여행이 배경지이고 아빠가 뭐 나이가 어리고 이런 되게 특수한 설정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구체적이고 특수한 설정들. 그래서 감독의 자전적인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만큼 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보기보다는 감독의 어린 시절이 정말 저랬었구나.
뭔가 저런 아빠와 저런 딸의 관계가 있고 저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겠구나 하면서 되게 극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감정적으로는 오히려 애프터선이 훨씬 더 슬펐고 진짜 울면서 봤고 감정적으로 엄청 큰 울림이 있었던 건 애프터선이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 남쪽은 더 모호하고 근데 설정은 뭔가 더 보편적인 느낌이라서 뭔가 감독의 이야기를 본다, 어떤 허구적인 인물의 이야기를 본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진짜 나도 어렸을 때 저런 생각을 했었고 저런 감정을 느꼈었는데 하면서 더 저랑 연관지어서 감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감정의 진폭은 애프터선이 저는 훨씬 컸지만 여운이 진짜 오래 남고 내가 애써 묻어놨던 기억이 파헤쳐지는 것 같은 느낌은 이 영화 남쪽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전혀 다른 감상과 전혀 다른 감정의 진폭과 그런 것들을 느끼게 돼서 이 영화도 애프터선이랑 같이 저는 좀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아빠를 동경하고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시선과 마음 같은 것들에 되게 많이 공감했는데, 아빠의 기원과 과거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나의 기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고, 이 세계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편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 세계를 이해하고 싶고 나를 둘러싼 이 환경을 이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서 그런 면에서 되게 많이 공감을 했고 근데 이 아이가 되게 저는 부럽기도 했는데 이건 저의 입장에서 부러웠던 거고 이 에스트렐라가 진짜로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호텔 장면이 이제 두 사람이 좀 커서 이 에스트렐라도 자아가 좀 생긴 다음에 두 사람이 이제 마주하게 되는 거잖아요. 대화를 하게 되는 장면인데 저는 그 장면이 아빠가 아빠와 딸로서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아빠로서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너도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대화를 하자라고 말을 거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많이 부러웠고 물론 그 장면에서 에스트렐라가 원하던 답을 얻지는 못했던 것 같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모님에게 좀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만나보자고 말을 거는 시도를 완전히 거절당했어요. 그냥 저희 부모님은 나는 너의 부모야. 나는 너의 엄마고 아빠야. 그거 이외에는 있을 수 없어. 이 관계에서. 이렇게 딱 문을 닫아버리시는 느낌을 저는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은 되게 부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보면서. 그리고 제가 가족 영화를 예전부터 되게 많이 보고 좋아했는데 뭔가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다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진짜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영화 보면서 내가 왜 또 이런 영화 보고 있지? 이제 지겹다. 물론 그게 다 해결된 다음에도 그냥 보고 이제 약간 거리를 두고 보게 되는데 볼 수는 있지만 뭔가 좀 나 또 이런 영화 보고 있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이 영화 자체가 되게 수맥추랑 닮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또 극과 극은 결국 맞닿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감독이 계속 이 남쪽과 북쪽을 나눠서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원래 각본대로라면 이제 남쪽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그냥
결국 경계 없이 다 합치고 화해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영화에 대해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얘기도 이게 그런 픽션과 현실을 뭔가 섞어보고 싶은 또 그럴 수 있는 장이 영화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영화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일단 보면서 너무 그냥 화면들이 아름다워서 이제 다른 작품들도 더 보고 싶어요. 그 모가나무 그거랑 이번에 새로 나온 신작들 관심이 갑자기 많이 생긴 감독님이 되었습니다. 저도 아토믹 씨가 리허설 때 해주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이 영화가 84년도 영화잖아요. 네. 근데 82년도에 스페인이 민주화가 됐다고 해요. 정확히 민주화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막 이것저것 읽긴 했는데 너무 복잡해서 스페인 역사 그런 정치 상황이 그거를 딱 민주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43년 만에 그때 이제 스페인 사회당이 집권을 하게 됐대요. 긴 독재가 끝난 후에. 그래서 약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제 좀 행복한 근대화의 분위기를 즐기자. 약간 우리 힘들었던 거는 그냥 묻어버리자. 이런 게 좀 강했대요. 그래서 예술가들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의 작품들이나 또 그걸 받아들이는 대중들도 다 좀 어두웠던 거를 다 쉬쉬하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속에서 이제 빅토르 에리세 감독은 그거를 완전 전면에 내세우진 않지만 어쨌든 아팠던 과거를 계속해서 상기를 해보려 하는 그런 좀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스페인에서.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그 과거가 존재했었는데 없었던 걸로 한다고 해도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그거를 내가 표현하고 풀어낼 만큼 풀어내야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뭔가 그걸 쉬쉬하는 분위기도 이해는 되긴 되는데 왜냐하면 뭐 싸운 지 얼마 안 되면 다들 감정이 격해진 상태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상태고 그럴 거니까 근데 또 이런 시도를 했다라는 게 뭔가 그런 점에서 이야기가 더 크게 그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했더라면 어떤 영화가 만들어졌을지도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마무리 해볼까요? 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